안녕하세요, 원달입니다. 네, 어제 제가 티저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작업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티저 그 영상에서 제가 제목에 썼듯이 이 빌드는 어, 이 빌드의 어떤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남대로 붙였는데, 예, 트루 밀리 쇼커입니다. 네,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예, 설명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손 무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방패를 사용하며 사이클론을 주 기술로 사용하면서 쇼크 상태 이상을 걸어서 어,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그런 빌드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콜레죠. 그 루나리스 2층에 있는 그 유니크 중간 보스인 콜레인데, 상당히 피가 많은 편에 속해요. 엔드맵 제외하고서는 어, 각 액트별 최종 보스 뭐 피에티라든지 그 도미누스, 바알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아마 제일 피가 많은 유니크 보스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온몸에 이렇게 전기가 지지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지렁이처럼. 이게 쇼크가 지금 현재 걸린 상태입니다. 사실 이 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고어 이펙트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이렇게 콜레처럼 이렇게 좀 대형 몬스터가 아닌 경우에는 쇼크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죽고 나서 시체 보면은 빠직빠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콜레는 커서 제가 이렇게 매 눈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영상에 찍힌 게 있어가지고 제가 스크린샷을 떴어요. 이게 이 빌드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걸어서 지금 쇼크가 걸린 상태죠. 그래서 데미지가 130%, 160% 그리고 190%까지 증폭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더 빨리 적을 죽이고 어, 더 빨리 맵을 클리어하는 그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가진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인트로덕션을 마치고요. 그 다음 이 빌드 오버뷰는, 첫 번째는 이제 이름대로 트루 밀리 쇼커입니다. 그러니까 왜 진정한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건 뒤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어쨌든 밀리고요, 근접 공격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짜 밀리가 아닌 진짜 밀리고, 그 다음에 쇼크 상태 이상을 이용해서 어, 그리고 그 쇼크 상태 이상을 최대한 많이 중첩시키고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데미지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극대화된 데미지는 내가 적에게 주는 데미지뿐만 아니라 쇼크가 걸린 상태에 걸린 몬스터는 모든 공격, 나를 제외한 뭐저 혹은 뭐 소환수가 있다면 소환수, 아니면 파티원의 소환수,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되면 데미지가 증폭돼서 들어가게 돼요. 거의 2배까지. 190%니까 거의 2배까지 증폭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 플레이에서도 굉장히 파티 플레이 맵 클리어 속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이클론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지만, 사실 그 데미지를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광력에 강하다기보다는 사실 1대1에 굉장히 강해요. 한 마리 한 마리 죽이는데 굉장히 빠르게 죽일 수 있거든요. 어, 1대1에 가장 매우 강한 특성을 이용해서 적의 위험 요소라 하면 체력은 약하지만 굉장히 강한 마법 공격이라든지 원거리 공격을 가하는, 예를 들자면 언다잉 알케미스트인가, 그 카오스 데미지, 독 데미지를 주는 그 폭탄 같은 걸 던지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 같은 경우에는 그 독구름 안에 빠지게 되면 폭탄이 터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속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예, 그런 애나 아니면은 멀리서 이렇게 그 아크메이지, 어, 그 아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파크라든지 이런 전기 공격을 가하고, 멀리서 이렇게 앞에 있는 밀리들에게 라이트닝 손질을 가해서 반사 데미지를 주는 그런 애들, 굉장히 위험한, 죽기는 금방 죽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컨셉의 빌드인 캐릭터는 최대한 빠른 이동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 밀리진을 뚫고 그 원거리 공격하는, 그리고 어떤 토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제거하고 이제 탱커진들을 이제 같이 녹여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드 스왑을 이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요즘 많이 이제 그 공격을 막는 일반적인 블럭과 그다음 스펠 블럭을 최단 올려가지고 둘 다를 동시에 75%에 근접하게 만드는 빌드가 좀 유행인데요. 이 빌드는 그 두 개 다 맞추는 걸 포기했어요. 어, 그 이유는 그 두 개 다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포기하고 어택 블럭만 맞춥니다. 그리고 어택 블럭을 거의 100%에서 120%까지 스펠 블럭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대신 이제 스펠 블럭을 생기는 대신에 일반 공격 막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유니크가 있죠. 사펠스 프레임이라는, 이걸 이용해서 각각 목적에 맞게 방패를 스왑해서 각각의 대응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택 블럭 하는 방패, 가장 좋은 방패는 현재 이지스 오로라죠. 이제 5타네요. 오로라, 이지스의 오로라 방패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커버하고, 특별히 스펠 공격이 강한 보스전, 예를 들어서 템플 피에트라든지 아니면 셀 맵에서 그 불강하지 그런 라비린스의 그 EK 비슷한 그 이더리얼 라이프 같은 그런 공격을 하는 그 보스도 마찬가지로 스펠 공격이거든요. 그런 보스전에서만 사펠로 바꿔서 보스를 처리하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보스를 다 스킵하지 않고 방패 두 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빌드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페에 있는 빌드 토론 게시판에 가면 그 카페 매니저이신 에로불곰님께서 이렇게 게시해 놓은, 요즘 최근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빌드를 보여주고 있는, 저도 거기에 어떤 피드백을 줘서 빌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 빌드를 전적으로 100% 그대로 따와가지고 제가 쇼크 넣는 부분만 제가 잠깐 제 취향에 맞게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이 빌드의 기본은 그 에로불곰님의 그 사이클론 빌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에로불곰님의 그 빌드를 한번, 굉장히 많은 거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커버는 하진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그 한손 사이클론 빌드를 이렇게 기반으로 그 빌드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알고, 배경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어떤 변형을 가해서 어떤 컨셉을 가졌느냐, 그거를 알게 되면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쉽고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걸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일단 거기도 이제 어택 블럭과 스펠 블럭은 동시에 맞추는 건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제가 넣어 부분은 이제 쇼크 상태 이상을 이용하는 요 부분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제가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하는 빌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뷰를 마치고요. 자, 그럼 트루 밀리란 뭐냐? 제가 트루 밀리, 자꾸 트루 밀리라고 하는, 밀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정한 밀리가 있고 약간 가짜 밀리가 있어요. 가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원거리성 밀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트루 밀리 스킬이란,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적에게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밀리 기술, 근접 기술을 저는 여기서 트루 밀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예를 들자면은 일종의 약간 밀리 기술로 어떤 태그는 되어 있지만, 그리고 밀리 서포트 잼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은 되지만, 그리고 밀리 데미지를 올려주는 노드들이 다 적용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은 적에게 맞지 않고 카이팅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그라운드 슬램이죠. 그라운드 슬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부채꼴 형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고, 그러면 스턴을 또 잘 주기 때문에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들이 다가오면 약간 뒤로 무빙해서 다시 그라운드 슬램 해주고 이러면은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지 않고도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트루 밀리라고 하진 않나. 밀리긴 밀린데 저는 약간 원거리성 밀리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도 그 실제 그 공격을 가하는 어떤 고지점은 밀리가 맞지만,
그 앞에서 세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 전기 가닥, 전기 데미지를 주는 그 전기 가닥은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잼이 퀄러티인 경우에는 40%까지 관통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사실 뭐 거의 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가장 큰 데미지는 그 밀리 레인지 안에 있는 그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무게를 휘둘러서 맞는 그 부분에 가장 큰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뭐 많은 데미지, 많은 전기 데미지가 그 뻗어나가는 그 중운, 그러니까 스펠처럼 뻗어나가는 그 세 가닥, 아니면은 뭐 LMP를 달 경우에는 다섯 가닥까지, 아니면은 GMP를 달 경우는 세 가닥에 네 가닥, 일곱 가닥까지 나가는 그 전기가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데미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카이팅이 가능하다 이거죠. 저게 안 맞고도 저게 데미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요 트루밀리다 아니다를 제가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붙인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루밀리는 뭐냐? 일단 뭐 인퍼널 블로우 같이, 일단 물론 뭐 이렇게 폭발 데미지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폭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때리려면 어떻게든 무조건 어떻게든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퍼널 블로우도 투루 밀리고, 헤비 스트라이크 이것도 투루 밀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주요 기술로 사용하는 사이클론도 마찬가지로 투루 밀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데미지를, 그다음에 한 손을 들기 때문에 더 짧고요. 양손보다 더 짧은 데다가, 게다가 거기다가 컨센트레이트 이펙트라고 써가지고 범위를 더 줄였어요. 데미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짧은, 굉장히 좁은 범위를 커버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붙지 않으면은 적에게 데미지를 가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트루밀리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루밀리 쇼커였잖아요. 그럼 쇼크란 뭐냐? 쇼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쇼크가 뭐냐? 쇼크는 원소 공격으로 인한 여러 상태 이상 중에 하나예요. 어, 그 근데 이제 강한 라이트닝 데미지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상태 이상인데, 쇼크에 걸리게 되면, 한번 쇼크에 걸리게 되면 그 쇼크 지속 시간 동안 30%더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준 사람한테만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게 아니라, 쇼크가 걸리면은 모든 그 쇼크를 입은 대상에게 주는 모든 데미지가 다 30%더 많은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더 좋은 점은, 쇼크가 걸린 상태에서 또 강한 라이트닝 데미지를 가해서 쇼크를 한 번 더 가하게 되면 쇼크가 중첩이 돼요. 그 미중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쇼크도 그 두 번째 쇼크 지속 시간만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쇼크가 끝날 때까지 이중첩이 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상태면 60%, 거기서 한 번 더 쇼크를 가게 되면 3중첩이 돼서, 이제 또 3중첩이 그 마지막 쇼크를 준 지속 시간만큼 지속이 되고, 이제 3중첩이 최대거든요. 그러면 90%까지 더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40%씩에서 120%까지 중첩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OP다 그래가지고 30%로 줄인 거예요. 이 GGG사에서 이 게임을 너프하는 어떤 철학을 보면, 절대로 OP를 고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라이엇 게임사의 그 뭐 LOL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를 고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캐릭터 말고도 100개가 넘는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고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주로 플레이하던 사람들도 비슷한 컨셉의 다른 챔피언들을 충분히 금방 연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GGG사에서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90레벨까지 키웠는데 갑자기 고인이 돼버렸어요. 그 빌드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키워온 캐릭터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게임의 특성상, 이런 ARPG,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레벨업을 하고 장비를 맞추고 빌드를 구성하고 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상, 고인을 만드는 너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오버파워의 O자를 빼는 식의 여전히 파워풀하게 남겨둔 상태에서, 오버파워에서 오버를 빼는 정도 수준의 너프를 가는 거로 봐야겠죠. 이번 최근에 COC가 너프가 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COC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버파워였는데 전에는, 지금은 여전히 그냥 파워풀한 정도로 남아있는 거지 절대로 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40%에서 30%로 상당히 뭐 어떻게 거의 30% 이상 데미지를 깎아버리는 큰 너프를 당했지만, 여전히 파워풀하다 이거죠. 예전만큼 오버파워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파워풀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그러니까 쇼크 중첩을 이룰 수 있게 되면 어떤 점이 되느냐?
일단 솔로 플레이할 때 제 데미지가 거의 2배까지 증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클리어를 보여주고, 거기다 가장 더 좋은 점은 파티 플레이시에 파티원 모든 파티원들의 데미지가 증폭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쇼크를 걸게 되면 그 쇼크를 입은 적을 공격하는 모든 파티원들의 데미지가 190%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에 많이 도움을 준다. 여기서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만든다는 걸 깜빡했는데, 자, 파티를 하게 되면 적들의 체력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쇼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쇼크를 걸 수 있느냐? 이제 라이트닝 데미지를 가진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가 터졌을 경우에 쇼크 확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확률은 이꼴 쇼크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티컬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크리티컬이 없는 경우에 쇼크를 걸 수 있어요. 그냥 쇼크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패시브 노드에 있는 쇼크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잼의 퀄러티로 쇼크 확률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펠 같은 경우에 그냥 내장되어 있는 쇼크 확률이 있어요. 아크 같은 경우에 뭐 10%인가 뭐 15%인가 쇼크 확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쇼크 확률이 있는데, 그 쇼크 확률을 통해서 이제 크리티컬이 터지지 않더라도 그 확률만큼 쇼크 확률을 가집니다. 근데 그 확률이 된다고 무조건 쇼크가 걸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강한 라이트닝 데미지가 필수입니다. 적 체력의 약 1%에 해당하는 라이트닝 데미지를 1회 타격에, 그러니까 한 번 공격했을 때, 황금 공격이나 주문 공격을 했을 때 그 적 체력의 1%에 해당하는 라이트닝 데미지를 줘야 하고, 그다음 크리티컬이나 아니면 쇼크 확률에 걸렸을 경우에 최소 지속 시간 300ms 0.3초의 쇼크를 300ms의 그러니까 0.3초에 해당하는 지속 시간을 가지는 쇼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적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이 레벨이 올라가고 몬스터가 체력이 많아질수록 쇼크를 걸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강한 라이트닝 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쇼크를 건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0.3초 이 정도까지만 쇼크를 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파티 플레이 시에 파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적들의 체력이 막 증가하잖아요. 30%, 60%, 막 90% 이렇게 한 명 추가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체력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쇼크를 걸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런데 쇼크를 계산할 때의 적체력은 솔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한 적체력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체력이 뭐 파티 플레이가 100명이 돼가지고 적체력이 100배가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맵에서 솔로 플레이를 할 때 그 적에게 쇼크를 걸 수 있다면 그 몹의 체력이 100인 파티 플레이를 해서 100배의 체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쇼크를 여전히 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만큼. 그렇기 때문에 솔로에서 쇼크를 걸 수 있으면 파티에서도 동랩 동몬스터는 쇼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티 플레이를 해서 체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쇼크를 못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솔로 플레이할 때랑 똑같은 쇼크 확률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첩을 시키는 게 좋잖아요. 30%보다는 60%가 더 좋고 60%보다는 90%가 더 좋기 때문에 중첩을 시키는 게 좋은데, 그러면 쇼크가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 체력이 높은 경우에는 짧게 걸리기 때문에 빠른 공속과 높은 쇼크 확률이 있어야지만이 중첩을 걸기가 유리하겠죠. 빨리 공격을 해서 빨리 전기 데미지를 주고 그 쇼크 확률을 빨리 터트려 가지고 또 중첩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쇼크가 한 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전기 데미지가 30% 증가된 전기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쇼크가 걸기가 더 쉬워져요. 더 긴 시간 동안 쇼크를 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쇼크가 한 번 걸리면 라이트닝 데미지도 쇼크 걸린 상태 이상 때문에 증폭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긴 쇼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중첩, 그러니까 첫 번째 쇼크를 걸게 되면 2중첩은 쉽고 3중첩은 어떻게 보면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점점점 데미지가 더 세지기 때문에 더 쇼크를 더 걸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1중첩을 걸 수만 있다면 3중첩 거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쇼크를 걸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아까 전에 쇼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고 두 번째는 이제 찬스 쇼크라는 쇼크 확률이라는 건데, 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은 일단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가 터진다는 얘기는 데미지가 일단 거기서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데미지가 그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터질 때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멀티플라이어, 그 보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로 인한 증댐 때문에 굉장히 강한 라이트닝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긴 쇼크 확률을
긴 쇼크 지속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첩을 시키기도 쉽고 더 높은 체력을 가진 뭐 유니크 보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한 레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쇼크를 더 잘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쇼크 확률 자체가 높아요. 왜냐면 크리 확률 이꼴 쇼크 확률이기 때문에 보통 크리 확률을 20% 30% 맞춘 사람 없거든요. 맞췄다면 40% 50% 60%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쇼크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쇼크를 굉장히 잘 겁니다. 그냥 쇼크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로 걸면 제일 잘 걸 수 있어요. 자, 근데 단점이 있죠. 나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쓴다는 얘기는 레졸루트 테크닉을 찍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적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스를 나게 되면 일단 그 만화 소모를 한 것도 만화를 흡혈을 못하게 돼서 다음 기술을 쓰는데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피를 흡혈을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적이 안 죽으니까 저를 또 때리겠죠. 아무튼 적중도가 굉장히 높아야 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는 빌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노드와 장비 옵션에서 이 적중도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패시브 노드나 장비 옵션에서 어떤 적중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 체력이나 방어 아니면 데미지 쪽 패시브 노드나 옵션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생존력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는 뻥뻥 터지는 막 다 깨지고 막 쇼크 걸고 막 불태우고 막 뭐 얼려서 뭐 얼음 만들어서 깨트리고 막 이렇게 펑펑 터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런 걸 단점으로 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게 제 빌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크리티컬을 포기하고 대신 100% 명중률을 확보합니다. 이번 것은 레졸루트 테크닉이라는 밀리 빌드라면 누구나 들어봤고 거의 많은 밀리 빌드들이 레졸루트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 100% 명중률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적중도를 올려도 95% 이상 맞질 않아요. 그게 그 우리 저항치에 75% 맥스 저항치가 있듯이 적중도도 마찬가지로 맥스가 있어요. 95%. 네, 95% 이상으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100%예요. 레졸루트 테크닉은 5% 이상 무조건 이걸 본다는 거죠. 에큐러시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덱스트리티가 하나도 없어도 100% 명중률을 확보한다. 대신 크리티컬 다 포기했어요. 크리티컬을 포기하는 크리티컬 포기하는 대신에 100% 명중률을 확보했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당연히 이제 100% 명중률이 있고요. 명중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시브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티컬이 안 나가니까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적중도에도 찍어야 되지만 크리티컬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크리티컬 쪽도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데미지를 올리면 데미지도 찍어야 되죠. 크리티컬 터졌을 때의 그 증댐도 찍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드를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레졸루트 테크닉 빌드 같은 경우에는 적중도라든지 크리티컬은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고 체력이랑 데미지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체력이랑 데미지를 아니면 방패를 쓴다면 방패 맞기 아니면은 뭐 원소 조항 이 정도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크리티컬 스트라이커는 체력 원소 조항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명중률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찬스에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배수에 데미지 배수에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다음 데미지도 당연히 찍어줘. 데미지가 높아야지 크리티컬 터졌을 때 또 데미지 많이 되니까. 베이스 데미지가 높아야 크리티컬 증dem도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존과 어떤 물리 데미지 이런 것만 신경 쓸 수 있는 레졸루트 테크닉이 일단 쉽다는 거죠. 쉽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생존에 좀 더 유리하다. 자, 대신 그렇다면 어떻게 쇼크를 거느냐? 크리티컬이 없으면 쇼크를 못 거는데, 자, 우리에게 스태틱 블로우라는 굉장히 꿀같은 노드가 있어요. 스태틱 블로우는 이렇게 링처럼 생겼는데요.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링처럼 세 개가 딱 있는데요. 세 개까지 다 안 찍어요. 보통 두 개만 찍고 20% 쇼크 확률과 20% 지속 시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로불곰님의 기본 그 사이클론 빌드에서 패시브 노드 3개만 투자하면은 쇼크 확률 20%와 지속 시간 20% 증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거만 달라요. 그러니까 에로불곰님 빌드에서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3개만 딱 빼고 그 쇼크만 딱딱딱 찍으면은 제 거랑 똑같아요 빌드가. 네. 예전에 조금 달랐는데 에로불곰님이 제 빌드에서 약간 제가 아이디어를 들어가지고 가져오신 부분도 있고, 저는 어차피 뭐 에로불곰님 거 뺏겼으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바꾸다 보니까 에로불곰님이 그것도 받아들이셔가지고 바꾼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똑같고 다른 부분은
그 쇼크 뒤는 스태틱 블로우 쪽만 이제 저는 찍었고 여러분은 안 찍었죠. 그거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쇼크 확률을 일단 가지긴 했는데 20%가 밖에 안 되잖아요. 쇼크 확률이 낮아요. 여기 장점 계속 설명해야겠죠. 어쨌든 체력 방어에 투자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장비 가격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크리를 챙겨야 되는 부분보다는 약간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단점은 쇼크 확률을 크리티컬 스트라이커처럼 높은 쇼크 확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가 일반적인 최대치예요. 그 스태틱 블로우 링을 통해서. 따라서 전기 데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전기 데미지를. 그러니까 이것도 강한 데미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크리티컬이 안 터지기 때문에 그 증dem이 안 돼. 크리티컬 증dem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가 그냥 계속 100%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그 베이스 데미지 자체가 높아야지 높은 체력을 가진 레어 몬스터라든지 아니면 유니크 보스 같은 경우도 쇼크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에서 전기 데미지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 데미지 노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요즘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쇼크를 가해서 뭐가 좋으냐? 그 파티마다 쇼커가 한 명씩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 또 파티 플레이시 적들을 쇼크 상태에 빠뜨리고, 그래서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최대 190%까지 증폭시키게 되고, 당연히 전 파티원들의 데미지가 200%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맥클레어가 빠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혼자 플레이를 해도 제 데미지가 190%까지 들어가니까 DPS가 거의 2배까지 뻥 되는 효과가 되잖아요. 솔로에서도 좋고 파티 플레이에서도 좋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쇼크의 역할은 뭐냐? 이 사이클론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굉장히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많은 여러 적을 막 쇼크를 걸고 막 여러 적을 한 번에 막 이렇게 몰살시키고 이런 식의 플레이는 별로 힘듭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굉장히 빠르게 죽이는 데는 좋아요. 게다가 이 나중에 나오지만 적들의 체력에 기반해서 쇼크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들의 체력이 낮으면 쇼크가 잘 걸리고 빨리 중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체력이 낮으니까 더 빨리 죽겠죠. 자, 그러면 약한 적들을 빨리 죽이는데 유리한 빌드란 말이에요, 이 빌드가. 그럼 약한 애들은 뭐냐? 약한 애들은 보통 원거리 딜러나 원거리 스펠캐스터 이런 애들이 약하네요. 앞에 이렇게 밀리 이런 애들은 걔네들보다는 체력이 더 높단 말이에요. 방어력도 높은 편이고.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위험도는 어느 게 더 높으냐? 당연히 원거리에서 강한 스펠과 강한 원거리 공격을 가한 애들이 훨씬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트루 밀리 쇼커는 제가 말하는 여기서 사이클론 빌드는 앞선에서 탱커, 그러니까 밀리 몬스터들을 쇼크를 막 걸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동기를 통해서 밀리 그 벽을 뛰어넘어서 안쪽에 있는 적의 위험 요소들, 체력은 약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빠르게 쇼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하고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된 이후에 돌아와서 탱커진들을 파티원들과 함께 처리하는, 그래서 파티 안전을 도모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적의 위험 요소, 그런 원거리 비틀러진이라든가 뒤에 있는 토템들 이런 거, 적들을 버프를 주고 적들을 뭐 이렇게 무적까지 만들어준 그 토템들을 죽이고, 아니면 뒤에서 막 이렇게 앞에서 죽어 있는 탱커 뭐 해골들이나 좀비 같은 거 되살리는 이런 그 소환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파티 전체의 어떤 생존성과 맵 클리어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거리진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탱커진들과 이제 뭐 다른 애들 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애들 이제 쇼크를 빠뜨려가지고 더 빨리 처리해주면 되고, 우선순위가 적의 위험 요소 처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의 이제 밀리 몬스터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후순위가 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강한 전기 데미지가 확보가 필수이다라고 했죠. 저희는 크리티컬 쓰지 않기 때문에 강한 전기 데미지가 필요한데, 그럼 전기 데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라이트닝 스펠들이 있겠죠. 아크, 스파크, 스톤콜 뭐 이런 것, 이런 식의 그러니까 라이트닝 계열의 스펠들은 당연히 다 전기 데미지고,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자체 그 쇼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태틱 블루를 찍지 않더라도 쇼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또 스펠을 하게 되면 보통 스펠 크리티컬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쇼크를 걸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밀리잖아요. 그럼 이건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냥 라이트닝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술 자체의 어떤 전체 데미지의 일부분을 어, 라이트닝 데미지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데미지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라이트닝 데미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닝 에로우 기술이 있고요. 이것도 뭐 물리 데미지의 50%인가 아무튼 이게 라이트닝 데미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만 올려줘도 라이트닝 데미지가 올라가요. 딱히 따로 뭐 라이트닝 데미지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빌드들도 마찬가지로 크리티컬을 많이 이용해서 쇼크를 걸거나 아니면 스태틱 블로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물리 데미지 일부분의 라이팅 데미지로 변하기 때문에 라이팅 데미지를 따로 장비에서 챙기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리 데미지를 올려주면 라이팅 데미지도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도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라이트닝 에러는 일단 활이니까 아니고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는 트루밀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트루밀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아닌 방법으로 하려면은 장비에서 전기 데미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양손 무게에서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어요. 17에서 117 cm. 이 민댐, 그러니까 최소 데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최소 데미지는 볼 필요가 없고 최대 데미지는 보시고 나누기 하시면 평균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양손 무게는 거의 172 최대 데미지 가지고 있고 한 손 무게는 거기에 한 70%에 육박하는 115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 목걸이 반지에서 72까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죠. 장갑에서 목걸이 반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있고, 그리고 오라에서 오라 오라에서 레스, 굉장히 인기 없는 아무도 안 쓰는 레스라는 오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뽑을 수 있어요. 282까지 뽑을 수 있고요. 서포트 잼 중에 애드 라이트닝 데미지라는 서포트 잼을 이용해서 238까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뽑아올 수가 있죠. 이렇게 장비에서 라이트닝 데미지를 뽑아오고 이거를 증폭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물리 데미지 증폭시키듯이 증폭시켜줘서 이걸로는 쇼크를 못 걸어요. 굉장히 약한 몬스터들 이외에는 쇼크를 걸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더해도 몇 배가 안 되잖아요. 230 이거 하면 두 개 500이고 이거 하면 600, 740, 750, 750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다 한다 해도. 근데 이렇게 다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멘탈 데미지 앰플리피케이션, 원소 데미지 증폭을 이용해야 됩니다. 가장 증폭이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 서포트 잼이에요. 59% 20레벨에서 59%더 많은 원소 데미지예요. 다 계산되고 난 다음에 원소 데미지에다가 1.6배 곱해가지고 데미지를 줍니다. 굉장히 데미지를 증폭 많이 시켜줘요. 대신 굉장히 만화를 많이 먹죠. 그리고 퀄러티 20을 가지게 되면 10% 증가된 원소 데미지까지 깨알 같은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데미지 증폭을 가장 많이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비 옵션에 붙어있는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 플러스 퍼센트 모드가 있어요. 최대 36%까지 있고 허리띠, 목걸이, 반지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걸이, 반지 두 개, 허리띠까지 하면은 거의 130, 40, 144%네요. 최대 144%까지 증가된 원소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다 뽑을 수 없어요, 사실. 뽑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라이팅 데미지도 뽑아야 되고 체력도 가져야 되고 원소 저항도 가져야 되고 거기다 여기까지 하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패시브 노드에서 카탈라이즈라는 링이 있어요. 3개 24%, 8%, 8% 가지고 다 하면 40%. 이게 사실은 에로불곰님은 이걸 찍지 않았어요. 다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거 안 찍고. 근데 제가 이거 찍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대신에 한 노드만 더 투자하시면은 이거 찍으면은 해트리드 혹은 에디드 파이어 데미지로 주어지는 원소 데미지도 다 40%씩 제가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최근 빌드에서는 밑으로 안 돌아가고 이제 위로 돌아가는 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피드백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에로불곰님의 빌드에도 제가 영향을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요거는 제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제 자랑입니다. 아무튼 요 카탈라이즈가 여기 저한테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트 디펙트, 이거는 일단 이것도 원래 에로불곰님께서 원래 쓰던 재미거든요. 이거는 69%더 많은 데미지 대신 범위를 30몇 퍼센트 줄여버려요. 그런 대신에 69%더 많은 모든 데미지, 물리 데미지, 원소 데미지, 카오스 데미지까지 다
에브리 모든 데미지, 이게 사실 데미지 증가는 제일 많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앞에서 챙긴 베이스 전기 데미지를 더한 거에다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막 난리를 쳐서 실제 데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패시브 노드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 아랫부분 동면은 거의 99% 에로블곰님의 빌드랑 똑같아요. 여기 3개 스태틱 블로우를 찍기 위해서 하나 버리는 가는 길 하나랑 스태틱 블로우, 그 다음에 10% 찬스 투 쇼크, 이 두 개만 다르고요. 제가 빠뜨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레벨이 조금 제가 에로블곰님보다는 한 6레벨인가 낮기 때문에 에로블곰님 당연히 더 많이 찍으셨겠죠. 아무튼 이런 빌드고, 자, 빌드를 이제 찍으실 때 저는 이제 듀얼리스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에로블곰님께서 다 또 신경 쓰셔가지고 머로더 시작, 듀얼리스트 시작, 섀도우 시작까지 다 빌드를 변형을 만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대로 따라 하시고, 세 개만 어디서 제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세 개 빼시고 요거 세 개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 빌드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드를 보시고, 이 빌드를 보시면은 내가 뭘 바꿨구나, 오늘날이 뭘 바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빌드는 보시면 굉장히 많이, 거의 한 이 전체 빌드의 한 절반 이상을 뻗었죠. 이렇게 뻗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에로블곰님이 빌드를 잘 짜셨다 생각한 게, 정말 효율 높은 거를 찍기 위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걸 서슴지 않은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감한 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가거든요.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듀얼리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이쪽 동네에서 놀지 보통,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한번 템플러까지 간다 치다, 이렇게까지 멀리 가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효율 좋은 빌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그냥 과감하게 쭉쭉 뻗어주는 겁니다. 쭉쭉 뻗어줘서 가는 길에 스탯도 다 좋은 거예요. 스탯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0씩 모아놓으면 다, 이것도 다 체력이 되고 방어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쭉 뻗어줘가지고 이런 끝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막 엄청나게 효율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찍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벨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찍어주면 좋으냐. 자, RT는, 레졸루트 테크닉은 안 찍는 빌드라면 모를까, 찍는 빌드면 무조건 1순위로 찍어야 됩니다. 이걸 찍고 안 찍고가 레벨링 할 때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면 초반에는 장비에서 에큐러시 적중도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다 빗나가거든요. 80 몇 프로, 83%, 85%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빗나가면 짜증이 엄청나죠. 이게 디싱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RT를 찍게 되면 빗나가면 디싱크라고 하죠. 디싱크를 바로 풀고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빌드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RT를 안 찍는 빌드들도 레벨링 할 때는 RT 찍고 나중에 리스펙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RT는 정말 좋고 거의 OP죠 이것도. RT까지 무조건 1기선 달립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RT까지 이렇게 와서 쭉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는 거, 여기 사이 가지 있는 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RT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리는 거기까지 찍고, RT부터 찍고 그 다음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태틱 블로우 전까지 북쪽으로 쭉 달려줍니다. 북쪽으로 가서 가지 끝에 있는 촬영 노드까지 찍어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쭉쭉 뻗는 식으로 먼저 그러니까 빌드를 찍기를 알려드리냐면, 가지부터 채우게 되면 나중에 여기 멀리 가려면은 힘들어서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레벨이 50이 됐어요. 여기 다 찍었어요. 이렇게 막 깨알같이 막 중간중간에 가지 다 치고 들어가가지고 다 찍었어요. 이쯤 왔단 말이에요. 자, 스태틱 블로 찍고 싶어요. 레벨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레벨을 더 해야 되는데 50레벨에서 스태틱 블로 찍으려고 10레벨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네, 그렇게 못합니다. 네, 힘들어서 못해요. 네. 그래서 먼저 패시브 노드들이 빨리빨리 수급이 될 때 초반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레벨링 할 때 50레벨까지는 저는 6시간 반 만에 찍고, 어떤 분은 6시간 10분 만에도 찍으셨는데, 여러분들도 빠르게 하면은 하루 만에도 찍을 수 있는 게 50레벨이에요. 50레벨까지는 일단 먼저 기반 프레임워크를 먼저 깔아 두시는 거예요. 고속도로부터 뚫어놓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들, 지방도로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쭉 달려줍니다. 끝까지 북쪽까지. 스태틱 블로는 지금 찍지 마세요. 어차피 스태틱 블로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소용없기 때문에, 장비 갖추고 난 다음에 3개 모아서 딱딱딱 찍어주시면 그때부터 쇼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찍지 마시고 끝에 가면은 정말 또 깨알 같은 18%
체력 뭐 주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이거까지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쭉 달려요. 동쪽에 또 가면은, 여기서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해서 쭉 가는 거죠. 동쪽에 가면 또 여기 또 데미지랑 한손 데미지랑 체력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노드들이 있어요. 깨알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인 노드, 꿀 같은 노드들이 있어요. 이거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온 쪽으로, 시온 스타팅 지점으로 쭉 달려줍니다. 자, 쭉 달려주는 가는 길에 여기 버서커라고 공속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노드가 있어요. 이거는 가지지만, 이거는 굉장히 초반에 공속이 높으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찍어줍니다. 그래서 공속까지 찍어주고요. 이 끝에 가면은 또 굉장히 체력 많이 올려주는 노드가 있어요. 이 가지는 아직 찍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나중에 찍으셔야 돼요. 일단 무조건 고속도로 먼저 뚫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뚫었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동쪽으로 다 뚫었죠. 이제 중간까지 뚫었죠. 그다음에 템플러 쪽으로 뚫어주셔야 돼요. 템플러 시작지점까지 쭉 달리는 거예요. 템플러 시작지점까지 쭉 달리는데, 옛날에 에르블공님 빌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안 돌아가고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노드가 아니에요. 10% 아머에다가 뭐 6% 에너실드인가, 에너실드는 거의 소용도 없고 10% 아머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노드들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쏘쏘한 노드죠. 근데 이쪽으로 돌아가면 하나 둘 세 개 투자하고 이거 두 개 빼면은 하나 노드를 손해 보면서 40% 원소 데미지를 다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 증폭이 많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 끝에 있는 굉장히 좋은 체력과 데미지 노드를 찍어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가지들을 쳐 나가면서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방패막기 확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6%짜리 방패막기가 있고요. 방패막기 찍어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4%의 스펠블락까지 찍어주는 게 있고, 이쪽에 또 4%가 있고요. 방패를 쭉쭉 찍어줍니다. 방패 확률을 먼저 찍어주시면 체력보다도 사실 초반에 효율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체력은 이제 그 다음에 방패막기까지 다 찍어주고, 그니까 다 효율 좋은 것만 찍었어요. 2% 이런 거는 가는 길 아니면 찍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체력 노드와 원핸드 데미지 노드를 균형 있게 찍어주는데, 체력 노드를 먼저 찍어주시면 더 좋아요. 잘 안 죽기 때문에. 이런 여기 12%짜리, 여기도 12%짜리 하나 있고요. 여기에 체력이랑 데미지랑 같이 올려주는 노드가 있고, 그다음 여기 밑에도 체력, 그다음 모든 원소, 여기도 체력 12%짜리, 이런 것들을 쭉쭉쭉 채워주면서 찍어줍니다. 아, 그리고 빠뜨렸는데, 이 오라 오라 그 저당량 감소해주는 이것도 적당한 시기에 찍어주세요. 이것도 찍어주면 오라를 이제 두 개 켤 수 있는 거 세 개 켤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초중반에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리듀스드 마나 잼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 60레벨 정도까지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찍어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기 특화 빌드도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도끼도 사용하기 때문에 도끼, 이쪽 도끼, 그다음에 도끼도 어디 있더라, 여기 도끼 하나 있고요. 도끼를 찍어주는데, 자, 엔드급 무기가 있다, 이미 소울테이커를 난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PDPS 350짜리 무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핸드 데미지 노드 말고 먼저 무기 특화부터 찍어주세요. 무기 특화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원핸드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핸드 데미지 제일 좋은 게 있는데, 그 다음 여기 하나 15%짜리 있는데, 노드당 해봤자 15%가 최대예요. 근데 무기 특화는 18%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기 때문에 엔드급 무기가 이미 있다면 무기 특화 데미지를 먼저 찍는 것이 좋습니다. 원핸드보다도 어차피 그 무기를 쓸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만의 이 트루밀리 쇼커 빌드를 만드는데, 그 빌드를 만들 수 있게 그 빌드를 가능케 해주는 패시브 노드, 필수 패시브 노드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레졸루트 테크닉, 100% 명중률 대신에 크리티컬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없으면 빗나가고, 빗나가면 죽어요. 네. 특히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화 소모가 많아가지고 블러드 매직을 썼기 때문에 피 소모가 한 번 사용 때 232 체력이 달아요. 근데 빗나가면 체력 흡혈 못하죠? 그만큼 피가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몇 번 연속 3번 빗나가면 빈사 상태 됩니다. 600씩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두드려 맞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100% 명중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에도 중요하고 데미지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대신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포기했어요. 자, 스태틱 블로우 링. 자,
보시면 여기 나중에 이제 장비에서 뭐 갖추고 반지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전기 데미지를 이제 갖추고 나면 이제 이걸 찍어 주셔서 이제 쇼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필수죠. 트루밀리 쇼커니까 쇼크 확률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인 패시브고요. 카탈라이저링, 이것도 여기 카탈라이저링 안 찍을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불고민도 받아들이셔가지고 빌드를 수정하신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40% 증가된 무기 원소 데미지, 무기를 사용했을 때만 증가되는 원소 데미지예요. 무기에 붙어있는 원소 데미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스트 블락, 블락을 통해서 생존을 챙기는 빌드이기 때문에 블락 여기를 다 챙겨줌으로써 효율 좋은 것만 2%짜리는 안 찍고, 가는 길 아니면 안 찍고 4% 6% 이런 것만 찍어줌으로써 최대한 뽑아내고 나머지는 장비랑 그런 걸로 해결해서 70%까지 75% 육박하는 그런 스펠 블락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왜 밀리가 언웨어링 스탠스를 안 찍고 아이언 리프렉스를 안 찍었을까? 네, 눈치채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매의 눈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안 찍었어요. 찍었다가 뺐어요. 저는 빼고 다른 거 찍었어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언웨어링 스탠스를 안 찍었냐? 이거 굉장히 밀리한테 중요하죠. 그냥 스턴을 안 걸리게 해주기 때문에, 스턴을 안 걸리게 해주는 대신에 회피도가 0이 되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회피도가 0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00% 명중이 되는 적한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노드인데, 밀리들한테는 거의 필수로 각광받고 있죠. 스턴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또 두드러만 또 스턴 걸리고 또 스턴 걸리고 스턴 락이라는 상태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필수라고 여겨지던 언웨이버링 스탠스를 저는 안 찍었습니다. 왜냐? 사이클론이라는 기술의 특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사이클론을 하고 있을 때는 스턴과 넉백의 면역이다. 면역이다. 사이클론을 도는 동안에는 스턴과 넉백의 면역이다. 저는 기술 하나 써요. 사이클론. 그 사이클론을 쓰는 동안에 스턴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연 언웨어링 스탠스를 찍을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길 가다 맞아가지고 스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길 가다가 적들이 공격을 한다, 아니면 특히 이제 뭐 가장 무서운 애들이 방패 들고 뛰어오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강아지 공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헤딩하잖아요. 걔네들이 무서운데 보면 자동으로 그냥 바로 그냥 사이클 써버리면 돼요. 걔는 오늘 올 때 맞기 전에 사이클 쓰면은 걔한테 맞아도 데미지는 들어올지언정 스턴은 걸리잖아요. 사이클론을 돌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면 스턴 걸려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언웨어링 스탠스를 찍지 않아도.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빌드는 브링 오버 레인이라는 투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빌드입니다. 필수 유니크라고 하고 있는 빌드예요. 그 브링 오브 레인에 보면은 서포트 잼이 3개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구멍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7 링크라고 하는데 저는 7링크라고 안 해요. 6.1링크, 6.2링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3개 내재된 그 잼들이 일단 18레벨까지 안 되고 18레벨까지밖에 레벨업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 18레벨 고정이고요. 게다가 퀄리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점수가 많이 깎이고요. 그리고 3개 중에 2개는 굉장히 밀리한테는 거의 필수로 사용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1로 쳐도 돼요. 그래서 2라고 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블라인드는 써보면 좋은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자, 타블라라타의 상위 버전이 생겼어요. 7링크예요. 근데 밀리 빌드를 하라고 해요. 거기에 만약 마지막 그 7번째 슬란에 블라인드를 끼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첫 번째 선택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보다 좋은 GM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2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링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브링어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고요. 7.2링크라고 6.2링크라고 6.2에서 6.3링크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블라인드 효과를 이 언웨어링 스탠스를 찍게 되면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볼 수 있어요. 파티원들이 블라인드 걸린 적에게 잘 안 맞게 되죠. 근데 저는 다 맞아요. 솔로 할 때 블라인드 효과를, 적을 아무리 블라인드를 걸어도 저는 100%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를 걸게 되면 적의 명중률이 75%만큼 감소돼요. 거의 다 빗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4대 침 한 대 맞으니까. 자, 언웨어링 스탠스는, 언웨어링 스탠스와 블라인드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블라인드 된 적도 여전히 100%의 명중률을 가진다. 언웨어링 스탠스를 찍었기 때문에. 따라서 언웨어링 스탠스를 찍으면 사이클론의 가장 주요 특성 중에 하나인 스턴 넉백 면역 효과를 버리는 효과가 되고, 브링어의 블라인드 서포트 잼 기능을 버리는 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서포트 잼은 마나 소모를 늘려요. 마나 소모를 늘려서 체력 소모 혹은 마나 소모를 늘었는데 잼 기능은 사용할 수 없어요. 역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언웨어링 스탠스를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빼고 난 다음에 한 2주 이상 플레이를 했는데 한 번도 스턴 걸려서 죽은 적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굉장히 잘 뺐다고 생각합니다. 에러블곰님도 보시면, 혹시 보시게 되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근데 파티 플레이에서는 여전히 블라인드는 좋은 효과긴 해요. 이렇게 쫙 긁고 지나가서 블라인드를 쫙 걸리면 걔네들은 파티원들에게는 데미지를 잘 못 가하게 되니까. 근데 솔플을 해야 되잖아요, 솔플. 그러니까 저는 솔플을 또 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어떤 빼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언 리플렉스를 또 왜 안 찍었느냐. 사실 아이언 리플렉스는 언웨어링 스탠스 때문에 찍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웨어링 스탠스를 찍게 되면은 무조건 맞기 때문에 회피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회피도를 1000을 갖고 있든 만을 갖고 있든 10만을 가지고 있든 저는 회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걸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고 아이언 리플렉스를 찍어서 걔를 암호로 변환시켜서 찍는 경우가 많지 않나. 좋다고는 하는데 과연 US가 회피도 페널티가 없다면 과연 IR을 그렇게 많이 찍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안 찍어봤어요. 왜냐하면 회피도를 가졌을 때 높은 블록률과 어떤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어떻게 좀 좋은 효과를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좀 그레이스를 안 키고 있는 상태에서 회피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 2.5K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24% 회피 확률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에큐러시가 높은 적은 더 많이 더 회피 확률이 적겠지만 일반적으로 24%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24% 회피 확률을 가진 상태에서 73%의 방어도를 함께 하게 되면 약 80% 확률로 적의 공격을 막거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의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20% 데미지를 이제 그거는 이제 암호로 제가 암호나 이제 그 엔듀어런스 오라 그다음 체력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뭐 아이언 플렉스가 있고 없고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지스 오로라 방패의 특성을 보면 애실 회복이 막았을 때 애실 회복이 아머 수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아이언 리프레스 찍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언 리프레스 찍어서 아머 수치가 높아지면 이지스 오라의 애실 회복이 아머가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취향에 따른다 보시면 돼요. 저는 안 찍었지만 이건 찍으셔도 좋습니다. 요거랑 좀 달라요. 요거는 저는 안 찍으시길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취향이에요. 저는 그냥 스킬 포인트 하나 아까워가지고 지금 뺐는데 다시 찍을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찍건 안 찍건. 근데 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찍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필수 유니크가 있습니다. 이 빌드의 경우, 제 빌드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빌드 자체가 일단 브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브링어가 없으면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렴하게 6.2링크라고 했죠. 6링크 갑옷이 보통 최소 옵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10액짤, 좋으면은 뭐 15액짤, 20액짤, 뭐 진짜 좋은 거 30액짤, 40액짤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최소한 10액짜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6링크에다가 좋은 툴까지 하면은 뭐 11, 12액짜리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근데 브링어를 하게 되면 갑옷은 못 쓰니까 필요가 없게 되고, 한 8액짜리면 중급, 중상급으로 살 수 있는데 8액짜리로 6.2링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막경을 15%를 추가해주고요. 이 막경률 15% 때문에 이 패시브 노드에서 효율 낮은 2%짜리 블락은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브링어 때문에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다가 높은 체력 220까지, 200에서 220 엄청나죠. 체력도 뻥튀기 많이 되잖아요. 패시브 노드에서 엄청나게 찍어주니까. 굉장히 높은 체력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높은 방어도를 가지고 있어요. 700 아머에 1200이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중상급, 거의 상급 갑옷들이 이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상급은 거의 2000에 두 개 합쳐서 2000 이상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지만 1700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빠지는 게 없어요. 저항만 없다 뿐이지. 저항만 있으면 정말
뭐 이거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뛰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갑옷은 못 입는 거죠. 갑옷은 못 입는 단점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통을 헐벗고 투구에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브링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나지 하트가 필요해요. 자, 왜 필요하느냐? 사이클론이 만화소가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는 232예요. 232. 이거를 체력 재생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흡혈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흡혈률을 가질 수 있는 카나지의 심장, 카나지 하트를 통해서 최대 10%까지, 저는 9%짜리 쓰고 있거든요. 8% 이상을 뽑아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그리고 스탯이 굉장히 높아요. 최대 46까지, 모든 스탯 46까지 뽑아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3인가 아무튼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40 가까이 이제 스탯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오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빌드는 일단 힘 기반 빌드이기 때문에 힘은 굉장히 높은데 지능이랑 민첩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스탯을 뽑아주면 어떤 그런 스탯에 좀 구애를 받지 않고 레벨을, 오라 같은 것들의 레벨을 이제 팍팍 올릴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모든 원소 저항도 있으니까 깨알같이 좋고요. 대신에 이제 체력을 좀 떨어뜨리는데 이 체력을 그렇게 많이 안 떨어뜨려요. 뭐 이게 30%인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30%가 뭐냐면은 어, 이 패시브 노드에서 8%뭐 10%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30% 빠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8%짜리 노드 4개 안 찍은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8%짜리 하나 찍으면은 150인가 올라가요. 150. 한 600 정도 빠지겠네요. 4개 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그 600 정도 지금 제 상태에서 600 정도 체력을 손해 보면서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4,800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거의 5천 가까이 되니까 뭐 이거 없으면 더 많이 되겠지만 워낙 이 옵션이 좋아서 그 체력 약간 손해 보더라도 이 옵션을 뽑아주면 좋습니다. 이 두 개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방패에서 이제 두 가지 필수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있으면 굉장히 생존력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레어 방패로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굉장히 높은 막기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유니크의 특징, 그러니까 유일한 옵션 중에 하나인 막을 때마다 아머의 4%만 에너지 힐드로 회복한다. 에너지 힐드가 적어도 저는 20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오라, 에이지스 오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힐드밖에 없는데, 막을 때마다 에너지 힐드 빡빡 차면서 찰 때도 차는 것도 이렇게 뭐 서서히 차는 게 아니라 퍽퍽퍽 이렇게 순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데미지 감소를 많이 시켜줘요. 이게 그 모데카이저 비슷한 그 LOL 모데카이저라고 공격을 가하면은 공격한 데미지에 비례해서 제 쉴드가 차거든요. 이 쉴드를 계속 채우게 되면은 피가 안 깎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굉장히 저희는 또 70% 이상의 높은 그 블락률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죠. 이거를 위해서라면 아이언 리플렉스를 찍는 게 좋아요. 근데 워낙 NA실드 작기 때문에 아머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저는 어느 정도 커버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아이언 리플렉스는 뭐 찍고 싶으면 찍어줘도 되고 안 찍고 싶으면 안 찍어도 되고, 그냥 모든 것을 10% 뭐 깨알 같지만 좋죠. 자, 이 빌드는 스펠 블럭을 따로 챙기진 않습니다. 그 패시브에서 10% 찍었는데 사실 그건 저도 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평소 때 10% 있고 없고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뭐 10방 맞으면 10방이 스펠이 들어오면 9방 다 맞고 한 방 맞아준다는 얘긴데, 막아준다는 얘긴데,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빼는 게 낫지 않을까, 빼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펠은 다 포기했어요. 스펠 그거는 그 피흡과 아니면 자기 체력과 아니면 원소 저항으로 막는 거고, 이제 근데 스펠 저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정 굉장히 주문 공격이 굉장히 강한 몬스터들이, 그러니까 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템플의 피에티라든지 아니면 셀맵의 불강아지, 이런 애들은 뭐 녹죠 그냥 스펠 데미지를 맞으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사펠스 프레임이라는 방패를 들면 모든 막기 확률이 100에서 120%까지 다 스펠 막기 확률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70% 넣으면은 대충 한 105%, 110%만 찍어주면은 그냥 다 최대 스펠 막을 수 있는 확률로 가질 수가 있어요. 대신 공격을 하나도 못 막아요. 근데 어차피 그 보스는 스펠만 공격하기 때문에 걔네 공격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걔네 스펠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최대 원소 저항을 5% 올려줘서 82%까지 최대 원소 저항이 올라가고, 최대 원소 저항, 이제 모든 원소 저항도 올려주기 때문에 뭐 주문에는 거의 특화된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수합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다 효과를 누린다.
근데 대신에 이제 두 가지 다 강한 애가 있어요. 공격도 강하고 스펠도 강한 애. 예를 들어 도미누스, 인간폼, 손에서 나가는 전기 데미지, 그 다음에 주먹으로 내려치는 물리 데미지. 그것도 전기 데미지랑 물리 데미지가 같이 있지만 아무튼 전기 데미지, 물리 데미지. 근데 그 공격이기 때문에 스펠 맞기는 못 맞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요. 잘 죽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74레벨 도미누스를 못 깹니다. 아직 시도를 안 해봤어요. 나중에 레벨업하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시도 못 해봤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쉴드 두 개를 수합을 하는데 에이지스 오라가 이거는 약간 사실 보스전에 필수고, 근데 이거 없으면 보스 안 하면 돼요. 스킵하면 돼요. 이거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막강률 30% 이상에다가 체력이랑 저항이랑 잔뜩 붙은 그런 레어 쓰시면 돼요. 값싼 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니크까지 했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오늘 굉장히 말이 많네요. 이렇게까지 말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빌드인가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뭐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잼 세팅 이제 들어갑니다. 자, 사이클론의 컨센트레이트 이펙트로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범위는 줄여버리고요. 거기다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로 번개, 그러니까 저 같은 전기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저는 소울 테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이 사이클론의 마나 소모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러 데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브링 오버 레인이 붙어있는 밀리 피지컬 데미지 18레벨과 패스트 어택 18레벨, 블라인드 18레벨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7링크이지만 실제로는 6.2링크 효과를 내는 주 공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론을 가지고요. 그다음 오라는 리듀스드 마나에다가 레스, 헤트리드, 그레이스. 근데 사실 그레이스는 거의 안 써요. 레스랑 헤트리 넣습니다. 근데 그레이스를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물리공에 강한 보스가 있거든요. 그런 맨네비드라 콜로네이드인가? 콜로네이드가 프로메이드인가? 아무튼 거기에 보면 그 콜레 형태의 보스가 나오는 그런 맵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를 켜주면은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레스랑 헤트리드로 그냥 공격적으로 갑니다. 방어 다 포기하고 두 개는 보통 켜고요. 그레이스는 그냥 보조적으로 들고 다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켜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데미지 기술, 그다음에 생존 기술로 이제 템페스트 실드에다가 애드 라이트닝 데미지. 이거는 콜잼을 꽂아주시면은 그 쇼크 확률이 높아져요. 10%까지. 거기다가 아이온 위를 꽂아서 저희가 그 힘이 세잖아요. 힘이 높잖아요. 힘 스탯을 스펠 데미지로 변환시켜주는 아이온 위를 꽂아서 템페스트 실드 데미지를 높여주고, 게다가 이렇게 이 템페스트 실드는 25%의 마나 저당을 가지지만 이렇게 서포트 잼을 가지게 되면 마나 저당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4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리듀스드 마나를 꽂아서 그 마나 저당량을 낮춰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268에서 764, 거의 평균 한 500 이상 라이트닝 데미지를 가합니다. 제가 사이클론으로 가는 라이트닝 데미지랑 거의 같은 데미지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쇼크를 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트리거 잘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이 브링어를 쓰게 되면은 갑옷을 못 입기 때문에 슬롯 4개, 그러니까 투구에 있는 슬롯 4개만큼 버리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트리거를 2개는 못 쓰고요. 트리거를 1개만 써서 CWT, 캐스트 앤 데미지 테이큰 1레벨의 저주, 컨덕티비티를 써서 적의 전기 저항을 깎고 적의 쇼크 찬스를 높이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엔듀런 크라이를 써서 이제 뭐 차지를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지만 차지 3개라도 있으면 뭐 엘리멘트 위크니스 걸렸을 때 깨알같이 12% 저항도 올릴 수가 있고 물리 데미지 감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엔듀런 크라드는 뭐 워낙 좋으니까 그 3개 정도 챙겨주시고요. 파티 시에는 더 좋은 저주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컨덕티비티로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컨덕티비티를 서먼 스켈레트로 바꾸시고, 요거는 생존을 위해서도 좋아요. 서먼 스켈레트 훨씬 좋아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공격적인 세팅이고 요거는 생존적인 세팅. 서먼 스켈레톤이 한 마리 두 마리 튀어나와서 적들의 공격을 한두 번만 걔네들이 받아주게 되면 저한테 들어오는 데미지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에 좋습니다. 자, 이동기로는 리프슬램의 패스트 어택에 블러드 매직 이렇게 해서 이동기로 쓰고요. 리프슬램도 레벨업 쭉쭉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리프슬램도 굉장히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확 뛰어들 때 적도 스턴도 걸 수 있고 데미지도 주고 쇼크도 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쓰는 이동기입니다. 자, 사이클론을 쓰게 되는데, 자, 사이클론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사이클론은 단점이 일단 디싱크가 많이 걸린다는
점이 있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포인트를 서버와 통신을 해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싱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싱크가 잘 안 맞죠. 디싱크가 발생해서 클라이언트는 여기 있는데 서버는 여기 있어서 갑자기 클라이언트에 있는 게 야 서버가 야, 너 여기 있지 않고 여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뿅 옮겨버리는 게 디싱크잖아요. 예, 디싱크가 자주 유발됩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움직여요.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싱크가 많이 유발되는 단점이 있고 엄청나게 높은 마나 혹은 블러드 매직을 사용할 경우에 체력 소모량 저 같은 경우 현재 232 체력 소모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32 제자리에서 막 쓰면은 데미지가 피가 쭉쭉쭉 따라요. 그냥 혼자 자살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쭉쭉쭉 따라요. 그리고 컨트롤이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하기 힘들 때가 가끔 있고 특히 화이트닝 월프를 쓰는 뭐 특히 PT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 화이트닝 월프를 쓰기 직전에 한테 찍었어요. 걔를 타겟팅해서 찍었어요. 그럼 걔를 따라가거든요. 걔 쪽으로 가는데 걔가 화이트닝 월프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거기로 쭉 따라가요. 무한히 따라갑니다. 무한히 따라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얼음 공수 변해가지고 얼음 공수로 팡팡팡 세 번 쏘면 죽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연습을 통해서 회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정한 밀리라는 거죠. 예, 결국 적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적을 카이팅을 할 수 없고 어쨌든 적을 때리려면은 적한테 맞아야지만 적한테 때릴 수 있는 상황으로 되는 거니까 진정한 밀리라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만 있느냐? 장점도 있죠. 계속 움직인다는 점은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됩니다. 이 POE가 디아블로 3에 없던 디신크가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의 공격이 제가 이제 적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적이 공격을 딱 시작하잖아요. 적의 공격을 이렇게 딱 내려치려고 하고 근데 적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제가 피해버리면 이 적의 공격이 이제 타격을 하는 순간에 다시 계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정거리 안에 내에 있지 않으면은 피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이 손을 들잖아요. 내려치잖아요. 근데 내려치기 전까지 우리는 막 도망을 가죠. 그럼 내려쳤을 때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아블로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GG에서 디싱크를 설명할 때 디아블로는 디싱크 안 걸리는데 왜 우리 게임은 이 게임은 많이 걸리느냐라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디아블로는 여러 가지 트릭을 썼대요. 그 디싱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트릭이 한 번 공격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이 실제로 타격이 될 때까지 무슨 짓을 해서 피해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을 새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실제 타격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논타겟이에요. POE는. 근접 기술도 타겟팅으로 때릴 수가 있지만 그것도 논타겟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그 타겟된 애가 뭐 피해버리면은 안 맞기 때문에 논타겟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는 기술의 특성으로 봤을 때 위치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원래 있던 위치를 타겟으로 한 공격은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베이드라는 수치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회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존에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것 때문에 디신가 발생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생존도 많이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진정한 밀리죠. 예, 빽빽한 적진을 파고들어 무선 공격을 피하고 맞고 맞으면서 적을 지지고 갈아버리는 사나이 빌드. 예, 로망이죠, 로망. 예, 적진을 파고들어서 마치 그 장판파의 그 교훈처럼 적진을 파고들어가지고 예, 미션을 수행하고 적진을 돌파해서 나오는 그런 아무튼 그런 약간 좀 굉장히 멋있는 빌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파고들어가지고 다 갈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나오는 그런 거기 있다. 그리고 1대1이 굉장히 강해서 보스전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 약자 멸시가 있어요. 약자 멸시. 약자 멸시는 이 LOL의 그 제드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패시브가 아마 약자 멸시일 텐데 이거는 적이 체력이 낮으면은 더 강한 데미지를 주는 약간 그런 패시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이 약한 적은 더 빠르게 쇼크를 걸어가지고 더 빨리 죽일 수가 있어요. 약자 멸시라는 게 있다. 그게 약자 멸시가 왜 장점이냐? 체력 약한 애들이 더 위험한 애들이 많거든요. 캐스터들, 원거리 궁수들 이런 애들을 더 빨리 죽여서 다른 빌드보다 더 빨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장점으로 분류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에서 저번에 제가 인퍼널 블로우 빌드 할 때는 밴드캐스트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더라고요.
잘못 찍으신 경우, 사실 뭐 잘못 찍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자 노멀에서는 40 기본 체력을 찍습니다. 오크를 도와주죠. 그러면은 최종 빌드에서 한 130, 저 같은 경우는 한 130 정도 체력 증가 효과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크루얼에서 또 오크를 도와요. 그럼 18% 증가된 물리 데미지인데 이거는 사실 비교할 게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보다 밀리라면 물리 데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빌드라면 무조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효율이 좋은 무기 특화 데미지 노드와 거의 동급이에요. 그 18%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빌드 노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루에서는 거의 오크로 가시면 좋고요. 뭐 실리스에서는 이 빌드는 사실 차지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차지는 뭐 프레임 차지, 파워 차지 당연히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인듀런스 차지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패시브 노드를 받도록 하죠. 그래서 모두 죽인다. 근데 모두 죽이는 옵션은 언제든지 not bad, 나쁘지 않다. 근데 크루는 저는 봤을 때는 18%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자기 체력이 일정 이상 돼버리면 8%가 이 40% 기본 체력 찍은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쿠반 빌드에서는 사실 킬올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쿠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40 기본 체력이 조금 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장비를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자 무기는 제 전재산과 장기 팔아 대출받은 그 돈을 다 합쳐서 털어서 만든 32액짜리 PD패스 360인가 370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기 데미지 최상위 티어가 걸린 도끼입니다. 공속이 굉장히 빠르죠. 그 데미지 잘 나와요.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 무기는 필요 없고 PDPS 제가 270에 전기 데미지 이 정도 육박하는 칼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쓰기 전에 길드원께 2액짜리 사서 최근 2액짜리 팔았는데요. 그 정도 급 무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보다 안 좋은 뭐 250에 뭐 차상위급 전기 데미지 붙어 있는 무기도 충분히 좋습니다. 1액짤 내외급에서 사실 전기 데미지 옵션은 시세에 그게 크게 영향 안 줘요. 무조건 사람들이 대부분 PD 패스만 보고 시세를 정하고 사람들이 PD 패스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 요거 약간 좀 특수 시장을 노린 거죠. 네, 버려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옵션을 싸게 구입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좀 오페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칼 중에서는 전기 데미지 붙어 있는 칼 중에 그러니까 무기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였으니까 저는 이거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는 없어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어차피 뭐 리그 곧 끝나가고 어차피 다 똥될 스탠다드 가면은 저는 안 할 거니까 다 똥될 건데 뭐 좋은 거 샀으면 좋죠. 자 그렇고 방패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지스 오라 옵션은 그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지스 오라면 되고요. 이거 10 엑잘티드 가량 하는 가격에 저는 좀 싸게 사긴 했는데 그렇고 이제 사펠스 프레임 15 카우스 주고 샀고요. 여기 블락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볼 필요 없어요. 100%만 돼도 충분합니다.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투구는 제가 또 브링 오브 레인 이건 조금 옵션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체력은 최하급이고 이제 이 방어도가 좀 이제 상업에 가까운데 올 8액짜리 주고 샀거든요. 체력은 사실 200에서 220밖에 차이 나기 때문에 20이라고 해봤자 최종 빌드에서 65 최종 체력에서 65 정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280% 이상 정도로만 뽑아주시면은 갑옷을 입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방어도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280%만 뽑아주는 걸로 한 8액짜리 내외에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은 라덴 붙어 있고 공속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저는 공속은 못 챙겼고요. 그냥 체력이랑 저항을 챙겼어요. 라뎀은 약간 거의 차상위급 붙었고요. 체력과 공속을 챙겼습니다. 체력 공속이 아니라 공속이 있으면 좋아요. 공속이 있으면 좋은데 공속이 있는 거는 여기다 공속까지 있으려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저는 체력과 원소 저항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력과 당연히 이속 25%면 좋고 20%는 나쁘잖아요. 20% 이상 이속에다가 체력 그다음에 저항 이거 레러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레러트부터 이게 신발이 비싸지긴 했는데 이건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주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목걸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목걸이 1액짤 정도면 좋고 한 1액짤까지 부르더라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저는 9% 이제 거의 최상위급 흡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올 애트리뷰트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원소저. 저는 거의 굉장히 높은 그 옵션이 붙어 있어요. 사실.
네, 이런 거 한 1렉짜리 주시고 사시면 되고, 다른 거는 좀 적더라도 이 흡혈률은 8%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다음 허리띠랑 반지에서 이제 그 속성 저항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자, 허리띠에서는 35% 속성 저항에다가 10% 내외에, 이거는 25%가 가능하죠. 블레스 돌리면. 예, 피지컬 저항 뽑아주고, 그다음 체력까지 챙겨줬어요. 여기다가 저항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링은 전기 데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물리 데미지랑 전기 데미지가 있고 저항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링 중에 하나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한 5카우스? 6카우스 정도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살 때. 그렇고 깨알 같은 인텔리전스도 좋죠. 왜냐면은 레스가 빌드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오라인데, 레스가 지능을 엄청나게 요구하거든요, 나중 가면. 그래서 지능은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뽑을 수 있으면 뽑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요것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링인데, 지금 2획짜리까지 오퍼를 받아봤어요. 이것도 제가 주운 링이라서. 이게 일단 저항이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체력까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 데미지에 전기 데미, 그러니까 원소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것도 데미지 증가가 많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 장비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 스탯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DPS는 지금 21,400이에요. 근데 소문으로는 사이클론이 이 보이는 DPS보다 두 배 정도, 실제 데미지가 두 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2만 1,400 DPS를 뽑아내고 있고, 당연히 찬스도 있으면 100%고, 시간당, 아니 그 초당 어택이 4초, 네 번이죠, 네 번. 그래서 한 0.25초당 한 번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걸 보시면은 여기서 데미지 구성 요소를 보면 물댐, 콜댐, 라뎀이 비슷하게 1대 1대 1로 돼 있죠. 물론 1대 1대는 아니에요. 민댐 자체가 굉장히 얘는 높고 얘는 낮기 때문에 사실 물리 데미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콜댐, 그 다음에 라뎀이지만 지금 라뎀을 1200까지 뽑아줬어요. 그래서 평균이 한 600에서 650까지, 평균 600에서 650 정도까지 라뎀을 뽑아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높은 체력, 높은 레어라든지 유니크 보스도 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제 목표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까지 뽑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디펜시브 옵션을 보면 이지스의 오라를 쓰는 경우에 일단 모든 조항은 거의 맞춰준 상태고, 거기 이제 블락 찬스 73%, 그 다음에 아머가 이거 에스티메이트, 이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3000이면 거의 별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두드려 맞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머가 적은 대신에 그다음 이베이전을 가지게 됐죠. 그거는 IR을 찍으면 아마 아머가 많이 올라갈 텐데, 일단 지금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회피 확률과 블락 확률로 최대한 데미지 자체를 아예 안 받는 식으로 하고, 데미지 받았을 경우에는 뭐 깨알 같은 아머와 그다음에 뭐 인듀런스 오라랑 그다음에 뭐 높은 체력, 지금 체력이 지금 한 4,800 되니까 그걸로 지금 버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흡혈로. 그다음에 이제 주문 공격 보스를 대상으로 한 이제 사펠스 프레임을 썼을 경우에는 일단 저항 자체가 굉장히 82, 80, 81로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찬스 투 블락 스펠을 막을 확률이 13%, 13%, 13%. 네. 요거에서 이 템페스트 실드가 지금 꺼진 상태거든요. 템페스트 실드까지 켜면은 75%까지 맞춰져요. 그래서 풀 블락, 스펠 블락, 풀 블락을 맞춰주게 되면은 저항도 높아진 상태에서 풀 블락이기 때문에 뭐 저항 스펠 쓰는 애들은 그냥 갈아 마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전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탯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아이템에서 이제 뽑아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필수 그 옵션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BOR이기 때문에 280% 방어도 증가를 노리고, 체력은 그 다음 순위인데, 사실 체력은 200% 주고 싸게 살 수 있으면 200짜리 싸게 사세요. 220짜리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최종 체력 60%밖에 차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무기는 PDPS 250에서 라이트닝 데미지가 최상위 티어를 노려봅시다. 왜냐면 라이트닝 데미지를 가장 많이 뽑으시는 데가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줘야 나머지에서 좀 적게 뽑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PDPS는 왜 뽑아줘야 되냐면 흡혈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흡혈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이게 데미지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리고 패시브 노드에서 그 물리 데미지 가 다 찍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뽑아주면 많이 뽑아줄수록 그 효과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60이지만 250도 충분히 70렙 대 중반 75렙까지 다 그냥 쓸어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를 노려보자. 그러니까 PD 패스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라이트닝 데미지 최상위를 노려보자.
이 라이트닝 데미지가 붙는다고 해서 이 250 정도면은 1획짜리 안 되는데 한 20카우스 15카우스인데 이게 막 2획짜리 되고 3획짜리 되지 않아요. 한 5카우스만 더 주면은 이 최상위 티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기 찾아보시고요. 방패는 사펠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특정 보스 공략하기 위해서는 필수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싼 거 사시면 되고요. 근데 없다면은 그 스펠 공략 강한 보스는 안 하면 돼요. 템플 피에티 안 싸우면 돼요. 셀메 물강아지 보이면 도망가면 돼요. 네, 이렇게 없으면은 그냥 피해가면 됩니다. 뭐 굳이 뭐 걔네 다 죽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싸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은 전에 무서워가지고 못 싸웠던 애들을 이렇게 종목하는 재미가 있어요. 피에티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몇 번이나 죽고서는 방법 알아내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투보스도 갈아 마시는데 예, 그런 종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남들 막 이렇게 무서워할 때 아이고 나는 껌인데 약간 이런 기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걸 게임이잖아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은 정복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도전을 즐기고 지금 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 사펠 이거 사주시고요. 이지스 오라 이거 비싸잖아. 이거는 지금 거의 한 10억짜리 가까이 하더라고 요즘에. 옵션은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뭐 싼 거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요. 이거는 불잉어만큼 필수는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방패 맞기 확률 한 30% 이상 되는 방패에다가 레어 방패 피원소 피 저항 잔뜩 붙은 방패 들면 돼요. 네. 사실 이지스 오라가 OP라고 하는 이유는 그 에너지 힐드 회복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피만 높고 원소 저항 잔뜩 있고 방패 맞기 확률 30% 이상만 되면 뭐 70% 가까운 방패 먹기 확률 나오고 피원소 저항 있으면은 뭐 다른 데서도 좀 뽑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소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딴 거 레어 방법 쓰세요. 목걸이는 요거는 카니지의 심장을 쓰는 게 좋습니다. 카니지인지 카나지인지 아무튼 체력 급표를 먼저 보시고요. 8% 이상 보시고 왜냐면 노드에서 2%짜리 안 찍었어요. 여기서 뽑으면 되니까 한 개라도 아껴야죠. 그 다음에 스탯을 높은 스탯을 얻어오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왜냐면 레스잼이 지능을 요구하고 그레이스잼이 민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원소 조항 높은 걸 보시면 됩니다. 원소 조항 같은 경우는 나머지에서 많이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목걸이에서 안 챙겨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챙겨주면 좋죠. 왜냐면 엘레멘트 위크네스 같은 것도 있고. 자, 반지에서는 일단 원소 저항부터 일단 맞추도록 하더라고요. 원소 저항부터 일단 맥스로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라이트닝 데미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 그 다음 물리 데미지까지 챙길 수 있으면 좋고 체력까지 챙기면 좋습니다. 이거 다 있으면은 맥달급이죠. 몇 억짜리씩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미지와 생존을 좀 챙기시고요. 허리띠에서는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를 일단 무조건 가져가시면 좋고요. 30%짜리 이상 가져가시면 좋고 거기다가 러스틱 셋이면 좋은데 굳이 러스틱 셋이가 꼭 아니어도 돼요. 러스틱 셋이 말고 그 체력 증가되는 레더 벨트인가? 아무튼 그 체력 증가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 가져오시면 좋고 원소 저항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갑에서는 공속이 좋은데 공속은 저는 없어요. 저는 없고 대신에 체력 원소 저항 라뎀이 있죠. 그러니까 공속이 있으면은 왜냐면 공속이 그 물리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뭐 원소 데미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속을 올려주면 그게 굉장히 밸런스 있게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효율이 좋다는 얘기가 되고 공속이 좋은데 공속을 뽑을 때 별로 없기 때문에 공속이 좋은데 뭐 공속 있으면 비싸니까 공속은 사람들이 다 공속 가지려고 하니까 공속이 많이 붙은 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속 포기하고 그냥 체력 원소 저항 라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속은 20% 이상 이속 무조건 이속 20% 이상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이클론 도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이동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속이 낮으면 너무 느려져가지고 그냥 답답해요. 이속 챙겨주시고 그다음 체력과 원소 저항 여기서는 뭐 딱히 공격적인 건 챙길 게 없어요. 이속 체력 원소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 빌드를 하게 되면 자 어, 맵 모드가 굉장히 까다로운 맵 모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맵 공략을 66렙부터 하나씩 다 모든 맵에 저는 알케 하나 돌려가지고 나오면 다 돌았어요. 한 번도 뭐 옛날 알터도 안 돌리고요. 카오스도 안 돌리고 그냥 옵션 나오는 대로 다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터득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 가장 까다로웠던 게 저는 가장 짜증나고 까다로웠던 게 50% 체력 재생 및 흡혈 감소. 이걸 하게 되면 사이클론 피 소모는 230으로 똑같은데 적을 때려도 흡혈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막 자살을 막 해요. 막 피가 막 계속 깎여요. 그래서 그게 짜증났는데 제가 방법을 찾아냈죠. LGOH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를 빼서
데미지를 감소시키지만 라이프 게인 온힛 하이 퀄리티면 더 좋고요. 이걸 써서 체력 순간 재생을 올리는, 이건 흡혈이 아니거든요. 즉시 개인이에요. 개인이라서 50%에 해당하지 않아요. 초당 타격이 많기 때문에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LDOH 이점은 라이프 게인 온잇은 약간 일종의 꼬마 발팩트 같은 효과를 줍니다. 발팩트 찍은 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약간 좀 효과 적은 발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0% 체력 재생 이런 맵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엘리멘탈 위크니스 저주가 걸리면 템페스트 실드를 빼고 컬러가 똑같이 색깔 똑같죠. 녹색 퓨리티 오브 엘리멘탈을 꽂고 어, 저항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저주 걸려도 최대 저항 유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퓨리티 오브 엘리멘탈에 템페스트 실드는 서포트잼이 붙어 있잖아요. 아마 이 퓨리티 오브 엘리멘탈에 서포트잼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이 만화 소모량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런 경우 잘 보셨다가 만화 소모량가 증가, 서포트잼 때문에 만화 소모량이 증가가 되면 서포트잼 빼두시고 템페스트 실드에 연결되는 서포트잼들은 빼두시고 그냥 리듀스드 만화만 꽂아가지고 엘리멘탈 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러드 매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좋더라고요. 자, 일단 오라를 다 꺼요. 오라 다 끄고 블러드 매직잼을 저는 쓰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블러드 매직잼을 또 쓰면 중복되잖아요. 이거 블러드 매직 좀 빼도 저는 어차피 블러드 매직 맵에 들어가면은 블러드 매직으로 말할 수가 기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블러드 매직잼 빼고 데미지 좀 꽂으면 돼요. 그러면은 오라를 꺼서 데미지를 손해 본 만큼 데미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2만이었는데 오라 끄면 14,000 됐다가 이거 꽂으면 18,000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뭐 그냥 다른 맵 돌듯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스 뭐 예를 들어 정글밸리 맵의 그 거미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토처 챔버의 그 레이저 쏜레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보스거나 아니면은 레벨업 직전에 정말 안 죽고 싶다 혹시라도 이제 쉬운 맵이지만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웨폰 엘리멘탈 데미지 빼고 LGOH 꼬마바 알펙트 꼬마바 알펙트 효과를 통해서 예, 체력을 계속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돌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예, 많은 강력한 보스와 이런 것들을 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까먹고 그냥 이거 계속 쓸 때도 있어요. 워낙 좋으니까 이거 뭐 엄청 좋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플렉스빌리티까지 알아봤고요. 야 이제 끝났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걸로 제 빌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어, 일단 질문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가 공략을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제가 더 댓글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든 해서 질문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트루 밀리 쇼커 공략 게임 한 번 안 켜고 네, 슬라이드만으로 제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자신만의 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제 빌드를 따라 하셔도 좋고 에러블곰님 빌드를 따라 하셔도 좋고 충분히 다 둘 다 좋은 빌드이기 때문에 따라 하셔도 좋고 여기서 조금 변형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빌드를 만드셔도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께 일종의 뭐 어떤 좀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어떤 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 가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었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몇 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긴 시간 동안 아마 다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제 샷짧은 목소리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